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이 전쟁은 벌써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총성이 멈추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누가 이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울까요? 누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고 누가 끊어진 도로를 다시 연결하고 누가 파괴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까요? 미국일까요? 미국은 전쟁은 잘하지만 재건은 서툽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증명했습니다. 중국일까요? 중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되는 걸 원할까요? 유럽일까요? 유럽은 러시아와 직접 대립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에이, 설마요? 한국이요? 그게 말이 돼요? 네, 맞습니다. 한국입니다. 러시아가, 그 거대한 러시아가 결국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이고 논리이고 팩트입니다. 왜냐고요? 7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나라. 사막 한복판에 미래도시를 건설한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프로젝트를 해냈습니다로 바꿔버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워도 아무리 다른 선택지를 찾아봐도 결국엔 한국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팩트와 데이터로, 역사와 사례로, 그리고 냉정한 현실 논리로.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부터 만나보시죠. 국뽕 넘버원 TV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전후재건 경험 보유국.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사례가 인류 역사상 몇 개나 될까요? 10개? 5개?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날 이 땅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서울 인구의 80%가 피난을 갔고 전국의 공장 40%가 완파되었으며 철도의 50%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로는 끊기고 다리는 무너지고 항구는 폭격으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여러분 아십니까? 67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난한 수준이냐면 같은 시기 필리핀이 200달러, 태국이 100달러,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가 18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은 한국을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경제 회복은 최소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저 나라는 끝났어. 불가능해.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프라 복구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도로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416km의 대동맥.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완공. 2년 5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미쳤나? 돈도 없는 나라가 고속도로를.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자 물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틀 걸리던 게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이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을 대대적으로 확장합니다. 특히 울산항은 중동 오일붐을 타고 석유화학 단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1973년 포항제철소가 완공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포항 바닷가에 연 13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세웁니다. 세계 철강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철강으로 배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1978년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1984년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전쟁 후 35년 만입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던 나라가 올림픽을.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3,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대한 완벽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어느 순서로 깔아야 하는지, 항만을 어떻게 건설해야 물류가 터지는지, 공단을 어디에 조성해야 효율이 극대화되는지,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해야 산업이 돌아가는지,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야 경제가 성장하는지, 단계별로 순서대로 효율적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부었고 철근을 박았습니다. 그 DNA가 지금도 우리 기업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 짓는 방법을 압니다. 실제로 지어봤으니까. 현대건설은 사막에서 도시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실제로 만들어봤으니까. 삼성은 반도체 공장 세우는 방법을 압니다. 실제로 세워봤으니까. 한국전력은 전력망 구축하는 방법을 압니다. 실제로 구축해봤으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마리우폴, 바흐무트, 도네츠크.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성한 게 없습니다. 러시아 본토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시 지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미국에게 물어볼까요? 미국은 전후 재건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 본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피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전쟁 이후 재건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전후 재건보다는 공산화 과정에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5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한국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전후 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되는 걸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럽은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건 맞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하지만 그게 1940년대 얘기입니다. 80년 전입니다. 그 경험을 가진 세대는 이제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지금 러시아와 직접 대립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1953년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50년 동안 쌓아온 재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실전에 적용한 경험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백 건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폐허에서 어떻게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방법론을, 노하우를, 경험을 고스란히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가진 또 다른 무시무시한 능력. 바로 속도입니다. 두 번째 이유. 전 세계가 인정한 초고속 인프라 구축 능력. 여러분, 한국 건설사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스피드의 마법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집단. 데드라인 지키는 유일한 나라.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건설업계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설입니다. 왜냐고요? 다른 나라가 10년 걸릴 프로젝트를 3년 만에 끝내버리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 당시 사우디는 오일 붐으로 돈은 넘쳐나는데 인프라는 제로였습니다. 사막뿐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전 세계에 공고를 냅니다. 주베일 산업항만도시를 건설하라. 규모가 어땠냐면 서울 면적의 절반 크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항만, 도로, 발전소, 주택, 학교, 병원을 전부 지어야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견적을 냅니다. 15년 걸립니다. 유럽 기업들이 견적을 냅니다. 20년 걸립니다. 일본 기업들이 견적을 냅니다. 12년 걸립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7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어이없어합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이거 장난하나? 하지만 계약은 체결됩니다. 왜냐? 한국 기업들이 가격도 제일 쌌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7년 후 1980년 주베일 산업도시가 완공됩니다. 사막 한복판에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미래도시가 탄생한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항만, 발전소, 담수화 시설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예산대로, 기한 내에 완성됩니다. 사우디 국왕이 직접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킨다. 이들은 마법사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828m. 삼성물산이 주 시공사로 참여해서 5년 만에 완공합니다.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 사막 지하 2000m에서 물을 끌어올려 전국에 공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동아건설이 4년 만에 완성합니다. 쿠웨이트 석유화학 플랜트.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3년 만에 완공. 카타르 LNG 플랜트. 대우건설이 세계 최대 규모를 4년 만에 완성.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끝났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정보다 빨리 끝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한국은 이렇게 빠를까요? 비결이 뭘까요? 첫째,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한국 건설 현장은 3교대 시스템입니다. 낮에 한 팀, 밤에 한 팀, 새벽에 한 팀. 해가 뜨든 지든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됩니다.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하루 8시간, 주 5일만 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명절 빼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계획이 완벽합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공사 시작 전에 이미 모든 걸 시뮬레이션합니다. 어떤 자재가 언제 필요한지, 어떤 장비가 어느 시점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헤매는 시간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셋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건설 장비, 건설 기술, 시공 노하우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강합니다. 사막처럼 더운 곳? 문제 없습니다. 영하 40도 추운 곳? 문제 없습니다. 지진이 잦은 곳? 문제 없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건설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국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데드라인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절대적입니다. 마감일을 어기면 그건 곧 신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기한을 맞춥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무조건 맞춥니다. 외국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한이 좀 늦어지면 어때? 품질이 중요하지.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기한도 지키고 품질도 지킨다. 둘 다 한다. 이게 한국식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 건설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중동,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한국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완공률이 95%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이 하겠습니다라고 한 프로젝트는 거의 100%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중국은 70% 정도, 유럽은 80% 정도, 중동 국가들은 50%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프로젝트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연되거나 예산 초과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작하면 끝을 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신뢰도입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러시아 일부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빨리 복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복구가 늦어지면 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못합니다. 물류가 막힙니다. 세금이 안 거칩니다. 하루하루가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10년 걸려서 천천히 재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3년, 5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누가 이걸 해줄 수 있을까요? 미국 기업? 천천히 합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유럽 기업? 더 천천히 합니다. 노동법 때문에 주말도 못합니다. 중국 기업? 빠르긴 한데 품질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터키? 중동? 인도?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빠릅니다. 정확합니다.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품질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 입찰 공고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리우폴 도시 재건 프로젝트. 주택 10만 호, 학교 50개, 병원 20개, 도로 500km. 기한 5년. 한국 기업들이 응찰합니다. 3년 반 안에 끝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놀랍니다. 정말? 가능해? 한국이 답합니다. 우리 사우디에서 주베일 만들었고, UAE에서 부르즈 할리파 지었고, 리비아에서 대수로 만들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러시아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이 빠르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속도. 한국의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단순히 빠르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속도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분야와 한국이 강한 분야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한국이 강한 분야.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우연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가 거의 예외 없이 전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분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한국 없이는 제대로 된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자국의 산업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무너진 첨단 산업 분야,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정밀기계, 이런 분야에서 러시아는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만으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합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노하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가능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클린룸을 어떻게 설계하고 공정 장비를 어떻게 배치하고 수율을 어떻게 올리는지.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반도체 공장을 수십 개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어디든 가능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자동차 산업.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서방 제재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철수했고 부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차들은 에어백도 없고 ABS도 없는 수준입니다.
1990년대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전쟁 후 러시아는 자동차 산업을 재건해야 합니다. 누구와 협력할까요? 한국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 자동차 판매 3위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내연기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공장을 짓는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체코, 인도, 중국, 터키 등 전 세계에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평균 공사 기간 2년.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5년 걸립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자동차 공장을 세워줄 파트너가 필요한데 한국이 딱입니다. 셋째, 도로와 철도 인프라.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도로, 철도가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폭격으로 끊기고 전차로 짓밟히고 지뢰로 파손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깔아야 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한국은 도로와 철도 건설의 강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2년 만에 만든 나라입니다. KTX 고속철도를 전국에 깔아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수십 건의 철도, 도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사우디 메카마이너스 메디나 고속철도, 한국이 지었습니다. UAE 에티하드 철도,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폴란드 고속도로, 한국이 건설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철도망 복구 프로젝트를 발주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3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10년 걸립니다. 넷째, 항만과 물류. 전쟁 후 러시아는 무역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만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마리우폴 항구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걸 복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한국은 항만 건설의 최강자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입니다.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모두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항만을 수십 개 건설했습니다. 사우디 주베이르항, 카타르 도하항, UAE 칼리파항, 인도 문드라항. 한국이 안 지은 대형 항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항만 복구와 확장은 한국 없이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전력과 에너지 인프라.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대부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장도 못 돌리고 난방도 못하고 통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전력망을 빠르게 복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전력 인프라의 강국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 세계에 발전소와 송전망을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LNG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 한국이 지었습니다. 사우디 발전소들,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칠레. 전 세계가 한국의 전력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째, 통신과 ICT 인프라. 현대 전쟁 후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통신입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정도 안 되고, 금융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됩니다. 러시아는 전후에 통신망을 빠르게 재구축해야 합니다. 오지 통신망,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클라우드 인프라. 한국은 통신 강국입니다. 삼성전자는 오지 통신 장비 세계 점유율 2위입니다. LGU+, KT, SK텔레콤은 전 세계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평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야 빠르고 안정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국의 오지망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2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택과 도시 개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시들은 아파트가 무너지고 주택이 불탔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할까요? 대규모 주택 건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한국은 주택 건설의 강국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 경험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백만 호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리비아 20만 호 주택 건설? 한국이 했습니다. 이라크 재건 주택? 한국이 참여했습니다. 알제리, 사우디, UAE. 한국 건설사들은 수십만 호의 주택을 지어왔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10만 호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한다면 한국이 3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스마트 시티와 미래 도시. 러시아는 단순히 파괴된 걸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고 싶을 겁니다. 스마트 시티, 친환경 도시, 첨단 도시. 한국은 스마트 시티의 선두주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세계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 시티입니다. 모든 건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교통, 에너지, 폐기물이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한국은 이런 스마트 시티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형 스마트 시티를 건설 중입니다. 러시아도 새로운 도시를 지을 때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에서 필요한 분야: 반도체, 자동차,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통신, 주택, 스마트 시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인 분야: 반도체, 자동차,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통신, 주택, 스마트 시티.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산업화하면서 집중한 분야가 바로 전쟁 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분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답입니다. 미국, 반도체는 강하지만 건설은 약합니다. 중국, 건설은 강하지만 첨단 기술은 약합니다. 유럽, 기술은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일본, 기술은 있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잡힌 최고 수준입니다. 기술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한 나라와만 협력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굳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따로따로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하나면 됩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정치 얘기입니다. 왜 한국이 정치적으로도 최적의 파트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적음. 여러분, 전후 재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술력, 속도, 비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싸도 정치적으로 협력이 불가능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재건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 불가능합니다. 유럽? 불가능합니다. 중국? 가능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고,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켰고,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 기업들에게 재건 사업을 맡길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설령 러시아가 원한다 해도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건 미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재가 풀린다 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 여론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왜 러시아를 도와줘야 해? 정치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다음, 유럽.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모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발트 3국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극도로 적대시합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가스 수입도 끊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재건에 참여한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유럽 의회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 국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우리가 왜 침략자를 도와줘야 하나? 이게 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가능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전쟁 중에도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했고 무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협력 가능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재건 사업을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경제가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중국 자본이 러시아 전역에 침투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핵심 산업을 장악합니다. 러시아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가 됩니다. 러시아가 이걸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는 강대국입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기술력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건설은 잘합니다. 도로, 철도, 건물 빠르고 싸게 짓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분야는 약합니다. 반도체, 미국, 한국, 대만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는 발전했지만 전반적인 기술력은 한국, 일본, 독일보다 낮습니다. 정밀 기계,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의 품질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빠르고 싸게 만들지만 내구성과 품질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러시아가 재건할 때 10년도 안 가서 무너지는 건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완벽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럼 일본은? 일본은 기술력은 최고입니다. 품질도 좋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문제.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 일본은 북방 영토라고 부릅니다.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는데도요. 이런 상황에서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비용 문제. 일본 기업들은 기술은 좋지만 비용이 비쌉니다. 한국 기업보다 30에서 40% 비쌉니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에 무한정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러시아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물론 한국은 서방 진영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러시아와 직접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영토 분쟁도 없습니다. 역사적 원한도 없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덜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미국만큼 적이 아닙니다. 유럽만큼 증오하지 않습니다. 협력 가능한 선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구호 물자.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우호국으로 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후 재건은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도 재건해야 합니다. 그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든 우크라이나가 되찾든 아니면 완충지대가 되든 어쨌든 재건은 필요합니다. 그때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딱 그 위치입니다. 러시아도 오케이, 우크라이나도 오케이.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국, 터키, 인도 정도. 그런데 터키와 인도는 기술력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결국 한국이 최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서방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과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러시아가 한국과 협력하면 간접적으로 서방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유럽의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건설 기술. 한국을 통하면 서방의 기술을 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제재 회피는 안 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미국 정치적으로 완전히 불가능. 유럽 정치적으로 완전히 불가능. 중국 가능하지만 종속 위험, 기술력 문제.
일본 영토 분쟁, 비용 과다. 한국 정치적으로 중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수용 가능, 기술력 우수, 비용 합리적, 서방과의 연결고리.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한국입니다. 러시아가 정치적 부담 없이 기술력 있게 합리적 비용으로 재건 사업을 진행하려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정치. 때로는 기술보다, 돈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균형점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첨단 제조 장비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제조 장비 한국이 공급 가능. 여러분, 러시아가 전후 재건 과정에서 가장 곤란해할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 짓기? 아닙니다. 그건 비교적 쉽습니다. 도로 깔기? 아닙니다. 그것도 할만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첨단 제조 설비입니다. 반도체 공장 장비, 자동차 생산 라인, 석유화학 플랜트, 정밀 기계. 이런 것들은 그냥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이런 첨단 장비들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국 산업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살 수 있을까요? 한국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장비. 러시아가 현대 산업을 재건하려면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가전제품, 군사장비. 모든 것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서방 제재로 ASML, 도쿄일렉트론 같은 회사들의 장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한국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장비를 만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쓰는 장비 중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물론 최첨단 장비는 외국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급 수준의 반도체 제조 장비는 한국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웨이퍼 검사 장비, 식각 장비, 증착 장비, 패키징 장비. 한국 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첨단 반도체는 못 만들어도 9세대 칩이라도 만들고 싶다면 한국 장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합법입니다. 최첨단 장비가 아니면 수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배터리 공정 장비. 전쟁 후 러시아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싶을 겁니다. 내연기관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만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강국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배터리 생산 장비도 만듭니다. 코팅 장비, 조립 장비, 검사 장비.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싶다면 한국 장비로 가능합니다. 셋째, 석유화학 플랜트 장비.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걸 정제하고 가공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많은 정유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걸 다시 지어야 합니다. 한국은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의 강자입니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랜트들을 지어왔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의 거의 모든 대형 플랜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들도 한국이 만듭니다. 증류탑, 반응기, 열교환기, 압축기. 한국 기업들이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유시설, 가스 처리 시설을 재건하려면 한국 장비와 한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동차 생산 라인.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무너졌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철수하면서 생산 라인도 멈췄습니다. 부품 공급도 끊겼습니다.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재건하려면 생산 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프레스, 용접, 도장, 조립. 모든 공정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 장비를 만듭니다.
현대자동차, 기아가 전 세계에 공장을 지을 때 한국산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로봇 용접기, 자동화 라인, 품질 검사 장비.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고 싶다고 하면 한국이 턴키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부 방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선 및 해양 플랜트 장비. 러시아는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북극해, 태평양, 흑해, 발트해. 해양 산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LNG 운반선, 쇄빙선, 해양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조선 세계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듭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도 한국이 만듭니다. 엔진, 추진기, 항해, 장비, 통신 장비. 러시아가 해양 산업을 재건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중장비. 전후 재건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덤프트럭. 건설 중장비입니다. 한국은 중장비 강국입니다. 두산밥켓, 현대건설기계,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전 세계에 한국산 중장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굴삭기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입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애프터 서비스 AS도 훌륭합니다. 러시아가 재건 현장에 수만 대의 중장비가 필요하다면 한국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러시아가 단순히 옛날 공장을 복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한국의 자동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자동화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LG, 현대. 한국의 모든 대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로봇, 센서, IoT, AI 품질 관리 시스템. 한국 기업들이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21세기형 첨단 공장을 만들고 싶다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여덟째, 의료기기. 전쟁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원도 파괴되었습니다. 전후에 의료시설을 재건하고 의료기기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은 의료기기 수출 강국입니다. MRI, CT, 초음파, 엑스레이, 인공호흡기. 한국산 의료기기가 전 세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독일, 미국 제품보다 싸고 품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러시아가 병원 수백 개를 재건하면서 의료기기가 필요하다면 한국 제품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정리해봅시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에서 필요한 첨단 장비, 반도체 장비, 배터리 장비, 석유화학 플랜트, 자동차 생산 라인, 조선 장비, 중장비, 스마트 팩토리, 의료기기. 이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 한국, 미국, 제재 때문에 불가능. 유럽, 제재 때문에 불가능. 일본, 영토 분쟁과 높은 가격. 중국, 일부 가능하지만 기술 수준이 낮음. 한국, 모두 가능.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유일한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합법적으로 첨단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장비는 품질도 좋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훌륭합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장비만 사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배우고 싶다면 한국이 교육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첨단 제조 장비. 러시아가 현대적인 산업국가로 재건되려면 한국의 장비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한국을 비적대적 국가로 여김. 여러분, 전쟁 후 재건에서 가장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전쟁 당사국들은 서로를 증오합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중재하려 해도 넌 우리 편이 아니잖아라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후 재건 파트너는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미국 기업이 와서 우리가 재건 도와줄게요라고 하면 러시아가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이잖아. 우리한테 무기 쏘게 한 놈들이잖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우리를 제재했잖아. 우리 돈 동결시켰잖아. 신뢰가 없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중국 기업이 와서 우리가 재건 도와줄게요라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까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편이잖아. 전쟁 중에도 러시아 도와줬잖아. 터키는요? 터키는 NATO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곡물 협정 같은 걸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력입니다. 터키는 대규모 인프라는 지을 수 있지만 첨단 산업 제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공장? 못 짓습니다. 자동차 공장? 외국 기술 없이는 못 짓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만 보냈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 의료 물자, 구호품 이런 것들은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서방 진영인 건 압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처럼 직접적인 적은 아닙니다. 협력 가능한 선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사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역도 완전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 최소한의 통로는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경제 지원, 의료 지원, 인도적 지원.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엔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국은 우리 편입니다. 완전한 동맹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호국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후 재건에 한국 기업들을 초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한국, 터키, 인도, 브라질, 남아공. 이 정도?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만큼 기술력과 건설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적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러시아 영토가 되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든 아니면 자치구가 되든 어쨌든 재건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니다. 러시아가 파괴했으니 배상금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이럴 때 중립적인 제3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재건하겠습니다. 비용은 국제사회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나눠서 부담하는 걸로 하시죠. 러시아도 받아들입니다. 한국이라면 믿을 수 있어. 우크라이나도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도와준 나라야. 국제사회도 받아들입니다. 한국은 양쪽 모두 신뢰하니까 적합해.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습니다. 러시아 측 감독관도 만족합니다. 빠르고 정확하네. 우크라이나 측 감독관도 만족합니다. 품질이 좋네. 국제사회 감시단도 만족합니다.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네. 모두가 만족하는 재건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한이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쟁 후 화해와 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감정적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양쪽이 서로를 얼마나 불신하는지 압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단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건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양쪽 모두에게 먹힙니다. 실제로 한국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한국군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에서도 빛을 발할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전후 재건 파트너의 조건 1.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2. 빠르게 일해야 한다. 한국 3.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한국 4.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한국 5.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국 6.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국 7.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한다. 한국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 한국뿐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6번째 이유입니다. 신뢰. 때로는 기술보다, 돈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양쪽 모두에게 신뢰받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 가진 최종 무기, 바로 확실한 완공입니다. 7번째 이유. 한국은 빠르고 확실하게 완료하는 나라라는 명성. 여러분,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연입니다. 예산 초과입니다. 중도 포기입니다. 설계 오류입니다. 부패입니다. 전 세계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제때 완공되지 못합니다. 예산을 초과합니다. 심하면 중간에 중단됩니다. 발주자는 돈만 날리고 프로젝트는 반쯤 지어진 채 방치됩니다. 이게 국제건설의 현실입니다. 특히 전후재건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더 심합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치안 문제,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제때, 예산 내에 품질 좋게 완료하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기적을 일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완공률입니다. 한국이 하겠습니다라고 한 프로젝트는 거의 100% 완성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감 준수율. 한국 건설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마감일을 거의 100% 지킵니다. 아니, 오히려 빨리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 주베일 프로젝트? 계획보다 6개월 빨리 완공. UAE 원전? 예정대로 완공. 쿠웨이트 플랜트? 예정보다 3개월 빨리 완공. 이게 한국의 기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계획보다 30% 지연됩니다. 유럽 기업들은 40% 지연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빠르긴 한데 품질 문제로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연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처음 약속한 날짜에 끝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마리우폴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발주합니다. 어국 기업 5년 걸립니다. 비국 기업 4년 걸립니다. 한국 기업 3년 걸립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마리우폴이 완전히 재건됩니다. 약속대로. 이게 한국의 신뢰도입니다. 둘째, 예산 준수율. 국제건설 프로젝트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예산 초과입니다. 처음엔 100억 달러라고 했다가 중간에 자재비가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결국 150억 달러가 됩니다. 발주자는 어이없지만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도 없어서 돈을 더 냅니다. 이게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계약 금액을 거의 100% 지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걸 미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돈 더 주세요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약속한 금액으로 끝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전쟁으로 재정이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억 달러면 끝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150억 달러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러시아는 난감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재건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100억 달러라고 했으면 100억 달러로 끝냅니다. 이게 한국의 신뢰도입니다. 셋째, 품질 보증. 빨리 짓고 싸게 짓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품질이 나쁘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은 건물들, 도로들이 몇 년 만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짓긴 했는데 부실 시공이었던 겁니다. 결국 다시 지어야 합니다. 돈만 날리는 겁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이 지은 건물, 도로, 다리는 수십 년 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에 지었는데 지금도 멀쩡합니다. 5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지은 플랜트들 40년이 지났는데도 가동 중입니다. 한국이 지은 UAE 원전, 안전성 세계 최고 등급입니다. 품질이 보장됩니다. 러시아가 재건할 때 10년 만에 무너지는 건물을 원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50년, 100년 갈 건물을 원합니다. 한국이 그걸 만들어줍니다. 넷째, 투명성. 국제 건설 프로젝트의 또 다른 문제가 부패입니다. 뇌물, 횡령, 비리. 흔한 일입니다. 특히 전후재건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더 심합니다.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릅니다. 자재비라고 청구한 돈이 실제로는 누군가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프로젝트는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투명합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표준에서 한국은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감사받고 공개됩니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은 국제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리로 문제 생기면 다시는 프로젝트를 못 따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일합니다. 러시아도 이걸 압니다. 한국 기업들은 깨끗하게 일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문제 해결 능력.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날씨, 집안, 자재 수급, 인력 문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막, 정글, 극지방, 지진지대. 전 세계 모든 환경에서 일해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에서 프로젝트 하다가 모래 폭풍이 불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풍막을 치고 장비를 보호하고 가능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맞췄습니다. 이게 한국의 저력입니다. 여섯째, 애프터 서비스 AS. 프로젝트는 완공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고쳐줘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해줘야 합니다. 이게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끝나면 철수합니다. 우린 할 일 다 했어. 이제 알아서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연락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완공 후에도 계속 관리합니다. 정기 점검, 유지 보수, 기술 지원. 수십 년 동안 책임집니다. UAE 원전 같은 경우 한국은 60년 동안 운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60년입니다. 이게 한국의 책임감입니다. 러시아가 재건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장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작한 프로젝트는 끝냅니다.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한국 건설사들은 현장을 지킵니다. 실제로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 건설사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일부 인력만 대피시키고 최소 인원으로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계약했으니까. 끝내야 하니까. 이게 한국 정신입니다. 빨리빨리 정신과 끝까지 정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무적입니다. 러시아가 전후 재건을 한국에 맡기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성할 겁니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7번째 이유입니다. 확실성.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 한국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이게 한국의 명성입니다. 이게 한국의 자랑입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하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전후 재건 경험. 둘, 초고속 인프라 구축 능력. 셋,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강점. 넷, 정치적 중립성과 낮은 부담. 다섯, 첨단 제조 장비 공급 능력. 여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신뢰. 일곱, 확실한 완공 보증. 이 7가지가 모두 갖춰진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무리 다른 선택지를 찾아봐도 결국 한국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분석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재건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속도로, 우리의 신뢰로 폐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1953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이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현재의 실력이며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